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6이고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아들 한 명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제 자랑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해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죠. 32이 되도록 결혼 생각을 안 해서 걱정이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가 전화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짝을 만났구나 싶어서 며칠 동안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주말, 민준이가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윤지영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키도 크고 예쁘기도 했지만 뭔가 차가운 인상이었거든요.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에 깔끔한 정장 차림. 첫인상부터 도시 여자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가 입고 있던 평상복부터 시작해서 집 안 곳곳을 훑어보는 것 같았죠. 어서 와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왔어요. 우리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 동그랑땡, 김치찌개까지. 하지만 지영이는 젓가락질만 조금 하고는 거의 먹지 않더라고요. 맛이 어때요? 제가 물어보니까 네,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담백한 음식을 더 좋아해서요. 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예의 바른 거절이었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영이는 분명 예의는 지켰지만 어딘지 모르게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평소에 뭐 하고 지내세요? 별다른 취미는 없고 등산도 가고 성당도 다녀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요가하고 와인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은 투자 공부도 하고 있고요. 뭔가 제 대답이 시시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직장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만 늘어놓더라고요. 민준이는 그런 지영이를 신기해하면서 바라봤어요. 엄마, 지영이는 정말 대단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그날 저녁 지영이가 돌아간 후에 민준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지영이 어떤 집 딸이니? 강남에 살고 아버지가 의사세요. 어머니도 약사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과는 차원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구나 싶었죠. 몇 달 후 민준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은 계속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영이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신혼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취향이랑 저희 취향이 다를 것 같아서요. 예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추세 아시죠? 하객 리스트 좀 정리해 주세요. 너무 많으면 곤란해요. 모든 말에 가시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뜻은 어머님은 빠져주세요였죠. 결혼식 당일에는 더 심했어요. 저는 정성껏 한복을 차려입고 갔는데 지영이 어머니를 보는 순간 위축됐어요. 명품 드레스에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제가 완전히 초라해 보였거든요. 어머, 사부인 한복이 참 고급스러우시네요. 지영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표정에서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못하지라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저는 신혼부부에게 조촐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떠온 스웨터와 남편이 아끼던 시계였죠. 어머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이런 스타일 안 맞아서요. 지영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선물을 구석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지영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명절에 저희 집에 와서는 어머님, 여기 공기가 좀 답답하네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전통 음식들을 보고는 요즘은 이런 걸 잘 안 먹는 추세인데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민준이에게 오빠, 우리 이제 명절에는 해외여행 어때?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줬더니 어머님, 저희는 김치 안 먹어요. 짜고 맵고 냄새도 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민준이는 지영아, 그래도 엄마가 해준 건데 라고 말하긴 했지만 결국 지영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지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세대는 좀 다르잖아요.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제 생일날이었어요. 민준이에게 전화했더니 엄마 죄송해요. 지영이가 오늘 회사 행사가 있대서요. 저도 오늘은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지영이랑 같이 갈게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있는 생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다 같이 식사 한 끼 하고 싶었거든요. 바쁘다니 어쩌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영이는 죄송하다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한참이 지나도 얼굴도 보여주질 않았어요. 아들 민준이만 혼자 나타나서 지영이가 친구들과 해외여행 갔다는 소식만 전해주었지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생일 선물이라며 명품 짝퉁을 사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이것도 충분히 예쁘죠? 진짜랑 똑같아 보여요. 어머니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말했어요. 굳이 가짜를 안 사도. 라고 말하자 지영이는 어머니가 뭘 아세요? 요즘은 다 이런 거 써요. 진짜 사는 건 돈 낭비예요. 어머니 같은 분이 진짜 들고 다니면 오히려 어색해 보여요. 라고 나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결혼 1년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실신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혼자 사는 제가 쓰러져 있는 걸 이웃이 발견해서 신고해 준 거였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병원에 있어. 엄마, 어디 아프세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에 민준이가 왔어요. 걱정 가득한 얼굴로 혼자 들어오길래 제가 물었어요. 지영이는? 지영이는 오늘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서 못 와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친구 생일 파티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더 기가 막힌 건 며칠 후에 지영이가 병문안을 왔을 때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어머님 혼자 사시면서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죠. 저희한테 피해 주시면 곤란해요. 피해요? 제가 아픈 게 피해라고요?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오빠도 직장 생활 힘든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신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핏기가 싹 가시는 걸 느꼈어요. 지영아, 민준이가 깜짝 놀라면서 말렸지만 지영이는 태연했어요. 뭐, 제가 나쁜 말 했나요? 요즘 요양원 좋은 곳 많아요. 식사도 챙겨주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아프셔서 저희에게 연락 안 하셔도 되고. 어머니도 거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영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제가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인가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당신은 참는 것만 능사가 아니야.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도 있어.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영이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저는 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긴 것들이었죠. 여보, 이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민준이한테도 말고. 너만 알고 있어. 그때는 그냥 남편의 유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남편 박철수는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부동산 투자의 천재였죠. 1990년대부터 강남과 분당, 일산 등지의 땅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하면서 적금 넣을 돈으로 땅을 샀어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멀쩡한 적금을 깨서 허허벌판 땅을 사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이 확장되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지하철이 뻗어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 동안 우리는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남들은 우리를 가난한 줄 알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엄청난 자산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에 제게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이 모든 게 내 거야. 하지만 절대 자랑하지 마. 민준이에게도 필요할 때만 말해줘.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걸 잊지 마.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그 서류들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복잡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어요. 저는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서류를 검토받았어요.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1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0억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15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강남의 빌딩 2채의 분당과 일산의 상가 건물들,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들까지.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이 일산 쪽 토지는 내년에 개발이 확정되면 값이 몇 대로 뛸 겁니다. 제가 평생 좁은 아파트에서 쪼들리며 살았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와 지영이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평일은 우리도 너무 바빠요. 자꾸 오라가라 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영이는 여전히 그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앉아라.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저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영이가 시큰둥하게 물어봤어요. 아마 또 시어머니의 쓸데없는 얘기려니 했겠죠. 내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다. 저는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빌딩 등기부등본, 분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증명서까지. 지영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변호사한테 확인받았다. 현재 시세로 15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그 순간 지영이의 눈에서 탐욕이 번뜩이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몰랐네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며칠 전까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어머님, 그런데 이런 큰 자산을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말했다. 필요할 때만 말하라고. 그날부터 지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함께 하실까요? 어머님,
제가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어머님, 몸이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돈을 알기 전과 후의 태도 차이가 너무 극명했거든요. 더 웃긴 건 지영이가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강남에 빌딩도 있고 부동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셔. 어느 날은 지영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는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어머님, 친구들이 어머님 뵙고 싶다고 해서요. 지영이 친구들은 저를 보더니 어머, 진짜 부자시구나 하면서 아부를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역겨웠어요. 몇 주 후, 저는 지영이를 진짜로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지영아, 너한테 말이 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프다. 사실 별로 아프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 가셔야죠. 아니다. 그냥 좀 우울하다. 혼자 있으니까. 그러자 지영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예전에는 요양원 보내려던 사람이 이제는 모시겠다고 하네요. 고맙다. 하지만 내 집이 편하다. 그럼 제가 매일 와서 돌봐드릴게요. 그것도 필요 없다. 지영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생각해 보겠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폭탄을 던졌어요. 민준아, 지영아. 너희 앉아봐. 네, 어머님. 내가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한다.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나도 나이가 있잖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다. 민준이한테 다 줄까? 아니면 사회에 기부할까? 기부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않나?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영이가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어머님, 민준이는 외아들인데요. 당연히 민준이가 받아야죠. 지영이는 나에게 바짝 다가앉아 눈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글쎄, 나는 너희들이 나를 귀찮아한다고만 생각이 드는데. 지영이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언제나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안타깝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려고 애쓰는데요. 지영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가? 내가 아플 때는 친구 생일 파티가 더 중요했잖아. 지영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어머님, 그건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됐다. 내가 잘 생각해 보겠다. 그날부터 지영이의 태도는 정말 극성스러워졌어요. 매일 아침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온갖 음식을 해다가 바치고 청소까지 해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빨래도 해드릴게요. 어머님, 마사지 받으세요. 제가 예약했어요. 어머님, 이 옷 어때요? 제가 골라온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영이가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예전에 어머님한테 그렇게 대한 거 정말 후회해요. 그래. 네, 정말이에요. 어머님, 저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니? 그냥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돈을 알고 나서야 좋은 분이 된 거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민준이와 지영이를 다시 불러서 말했어요. 유언장을 완성했다. 지영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뭐라고요? 지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는 외아들인데. 외아들이면 어떻다는 거냐?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니냐? 그렇지만 지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네가 뭔데 내 재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냐? 저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나?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플 때 친구 생일 파티에 가니? 어머님,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요즘 사람들은 안 먹는다고 하나? 지영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고?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드디어 본심이 나왔네요. 아, 그럼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뀐 거구나? 아니에요. 그럼 뭐냐? 갑자기 내가 좋아진 거냐? 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지영아, 너한테 진실을 하나 말해주마. 사실 나는 150억이 아니라 300억을 가지고 있다. 지영이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그 돈을 너 같은 인간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 어머님, 제발. 너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지영이가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변할게요. 변한다고. 이미 늦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야. 돈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지. 지영이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진짜 며느리답게 살게요. 며느리답게, 지금까지 며느리답게 산 적이 있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영아,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내가 가진 돈이 얼마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야 했다. 너는 처음부터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했어야 했어. 어머님. 하지만 너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무시했고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는 아첨했다. 그게 너야.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지영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할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민준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요. 아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엄마는 제 어머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유언장 어떻게 쓰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집착이 동시에 번뜩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네, 늦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 정말 변할게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지영이가 무릎을 꿇으며 제 앞에 앉았어요. 아까까지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님,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겠어요. 진짜로? 네, 어머님, 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게요. 매일 어머님께 안부 여쭙고 아프시면 24시간 간병해드리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간절함이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영아,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었는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지영이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뒤로 빼버렸어요. 어머님, 저 정말 달라질게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어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 어머니를 직접 모시면서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게요. 믿어주세요. 지영이의 말 속에서 계산이 보였어요. 여전히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다시 가난해져도 그렇게 할 거냐? 네, 물론이죠. 지영이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지영이의 눈빛에서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어머님이 가난하시든 부자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지영이는 제가 보여준 재산 서류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뻔했어요. 돈은 정말 상관없다고? 네, 돈보다 가족이 훨씬 중요하죠. 저는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지영이가 감동적인 말을 하면서도 표정에서는 300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훤히 보였어요. 마치 벌써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지영아, 너한테 솔직히 고백할 게 있다. 네, 고백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아까 보여준 그 서류들 말이야. 네, 300억 재산 서류 말씀이세요? 지영이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혹시 더 많은 재산이 있다는 얘기인가 싶어서였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짜였다. 네, 뭐라고요? 그냥 궁금했어. 내가 부자라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 궁금하더라고. 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생각해봐라. 내가 진짜 300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겠니? 너도 처음에 나를 보고 가난하다고 생각했잖아. 지영이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어요. 내 모습을 보면 부자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에 가깝잖아. 그 서류들은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샘플로 만든 거야. 순간 지영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마치 거대한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지영이가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이 되었다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지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까까지 애원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님, 농담이 너무 심하세요. 농담, 이게 농담이냐? 그럼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놀리시면 어떻게 해요? 지영이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더 이상 존댓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게 만드시고
시간 낭비. 아니면 뭐예요? 가난한 어머니가 부자 코스프레나 하시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 어머님은 영양가가 없으시네요. 지영이의 솔직한 본심이 터져 나왔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볼게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지영이가 가방을 챙기며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지영이가 나가려는 순간 저는 말했어요. 지영아, 잠깐만. 짜증나게 왜 또 그러세요?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으세요? 지영이가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이미 실망과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었죠. 지금까지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 네, 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부자라는 게 맞다. 지영이가 다시 얼굴이 하얘졌어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럼 뭐가 진짜예요? 처음에 보여준 300억 재산 서류가 진짜고 방금 전에 가짜라고 한 게 거짓말이야. 지영이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어머님은 정말. 그래, 나는 정말 부자다. 방금 전 너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야.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역시 너는 한치도 변하지 않았구나. 돈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 지영이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보기 싫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네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영이는 말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진짜 지영이 마음이 아니라는 건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의 경험으로 알 수가 있겠더군요. 저는 지영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그게 문제야. 너는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에 따라서 나를 다르게 대한다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가진 게 많든 적든 똑같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에게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 어머님, 부자일 때는 아첨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고.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사과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너에게 나는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지영이가 울며 나간 후 민준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준아, 너도 실망스러웠어.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는 지영이와는 달라. 적어도 마지막에는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 지영이랑 이혼하려고요. 아까 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어머니 마음을 움직여 재산을 내 앞으로 돌려놔야 한다고요. 오늘 일로 깨달았어요. 지영이는 정말 엄마 말씀대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민준아, 그건 내 선택이야. 엄마는 강요하지 않겠어.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다음에는 사람을 잘 봐야 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네, 명심할게요. 며칠 후 저는 진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재산의 절반은 민준이에게, 나머지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재혼할 때는 상대방의 인품을 1년간 지켜본 후에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지영이 같은 사람과 결혼한다면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지영이는 결국 민준이와 이혼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이의 재혼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네요. 돈 많은 사업가와 결혼했다는데 얼마 못 가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알거지가 된 시댁 식구들까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어른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사람 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2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한 사람 같아요. 소영이라는 그 여자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모를 때부터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어머님, 혈압약 드셨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산책해요. 어머님이 만드신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소영이는 지영이와는 정반대였어요.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진심으로 저를 어머님처럼 대해줬어요. 소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일부러 제가 평범한 할머니인 척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소영이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명품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했죠.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더니 진짜 좋아했어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냥 오래 끓이면 돼. 집에서도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지영이가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했던 그 음식을 소영이는 진심으로 좋아해 줬어요. 몇 달 동안 소영이를 지켜봤는데 정말 마음이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줬고 제 생일에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하지만 이런 거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히 해야죠. 소영이는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어요. 어느 날은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허리 마사지 해드릴게요. 30분 동안 정성껏 마사지해주는 소영이를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착하다는 걸 느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소영이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소영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님. 사실 나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야. 가진 재산이 조금 있어. 소영이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지영이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어머님, 이게 내 재산이다. 생각한 것보다 많지. 소영이가 서류들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정말 이게 다 어머니 재산이에요? 그래. 그런데 소영이의 반응이 지영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실수한 게 있나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나요? 왜?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더 정중하게 대했어야 하는데. 저는 소영이의 말에 감동했어요. 소영아, 너는 지금까지 완벽했어. 정말요? 그래. 너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나를 어머님으로 대해줬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저는 소영이에게 지영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준이 전 아내는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어머님. 하지만 너는 달라. 지금까지도 똑같이 대해주잖아.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머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왜? 어머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지혜가 많으세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저는 소영이의 말에 뭉클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만드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고맙다.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민준이도 많이 변했어요. 지영이와의 결혼 실패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았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 소영이랑 사귀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엄마를 진심으로 모셔요. 그리고 엄마 돈에 관심이 없어요. 민준이가 맞는 말을 했어요. 소영이는 정말 내 돈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어느 날 제가 소영이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살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주는 건데. 어머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정말 필요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결국 민준이와 소영이는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소영이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고, 저도 소영이를 친딸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소영이가 제게 편지를 하나 줬어요. 어머님께. 어머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어머님은 제게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앞으로 어머님을 평생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돈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어머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딸 소영이 올림.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간혹 지영이 소식이 들려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친정부모님에게도 돈을 빌리고 결국은 또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민준아, 지영이한테서 연락 오면 받지 마라. 왠지 지영이가 다시 너한테 연락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사람이 지금 살기가 힘들어지면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거든. 지영이라면 충분히 너한테 연락해서 불쌍한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예상대로 몇 달 후에 지영이가 민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민준 오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갑자기 오빠가 보고 싶어서. 하지만 민준이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느 날은 집 앞에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시지요? 좋아 보이시네요. 지영아, 여긴 왜 왔니? 민준 오빠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지영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지영아, 민준이는 정말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어.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이런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도대체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니? 지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너와 나 그리고 민준이.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두 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만일 이후로 내가 다시 한번 민준이에게 연락하는 일이 생기면 너를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거야. 알겠니?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더구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착한 며느리 소영이와 성장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을 얻어서 행복한 거예요. 소영이는 매일 제게 안부를 묻고 함께 요리도 하고 산책도 해요. 정말 친딸 같아요. 어머님, 오늘 뭐 하세요? 별거 없다. 그럼 같이 마트 가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사드릴게요. 내가 돈 쓸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라는 걸요. 지영이 같은 사람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만 소영이 같은 사람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이 가진 게 많든 적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지영이는 저를 가난한 시어머니 또는 부자 시어머니로만 봤지만 소영이는 저를 그냥 어머님으로 봐요. 소영이 같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민준이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고 소영이와 함께 저를 많이 챙겨준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은 앞으로 이 착한 며느리와 아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그들이라면 그 돈을 올바르게 쓸 거라고 믿거든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가난한 시어머니로 무시당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을 찾은 이야기요.